10분만 시간을 내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걱정, 계획, 후회, 기대, 희망이 끝없이 돌고 돌죠. 그런데 놀랍게도 2500년 전 어떤 사람이 이 마음의 혼란을 완전히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명상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명상과 그 원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 그 진실한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명상이라고 검색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나올까요? 아마도 조용한 공원이나 방에서 다리를 포개고 앉아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부분일 겁니다. 고요하고 차분하며 마치 세상의 모든 걱정에서 벗어난 듯한 모습들이죠. 실제로 이런 이미지가 현대인들에게는 명상이라는 단어와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명상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부터 세계 최대 기업들의 회의실까지 요가 스튜디오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도소와 과학연구소에서도 명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시위 현장에서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들조차 명상 자세를 취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명상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명상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종교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활동이 되어가면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이런 수행법들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원래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명상의 모습과 그 시작점은 얼마나 다를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고대 불교 경전들을 직접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명상과 원래 불교에서 가르친 명상 사이의 놀라운 차이점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명상에 대한 몇 가지 커다란 오해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바로 불교도라면 누구나 명상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이 곧 명상을 실천한다는 뜻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불교 역사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명상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매우 어렵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행법으로 여겨졌거든요. 일반적인 불교도들은 명상을 할 시간도, 그런 훈련을 받을 기회도, 심지어 그럴 의욕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일상적인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스님이나 스님들에게 음식이나 돈을 보시하며 좋은 내세를 위해 공덕을 쌓고 선한 업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명상은 깨달음에 이르는 숭고한 종교적 수행법으로 존경받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직접 시도해보지는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 큰 오해는 명상이란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시겠지만 명상이 항상 조용한 활동만은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형태의 명상도 분명히 있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명상의 한 형태였거든요. 또한 명상의 목적이 머릿속에서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불교 명상법들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1단계에서 이런 일을 하고 2단계에서는 저런 일을 하며 3단계에서는 또 다른 일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각 단계마다 마음으로 특별한 작업을 수행해야 했고 대부분의 경우 특정한 불교 교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개인적이고 깊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오해는 명상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고정된 의미만을 가진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불교 명상에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했고 이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만 다룰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명백하게 명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공식적인 형태의 명상들도 있었지만 비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들도 수없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승이 정원이나 탑 주변을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 티베트 불교도가
기도바퀴를 돌리며 진언을 외우는 것, 정토불교 신자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 니치렌 불교도가 남묘 호랭게쿠라는 진언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 등도 모두 특정한 마음 상태를 기르기 위한 명상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오해들을 정리했으니까 이제 불교에서 명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수행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불교도들은 도대체 왜 명상을 했을까요? 불교도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명상 자체가 불교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화적, 역사적 전통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인도 지역에서 행해지던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생애 이야기를 보면 시다르타 고타마 왕자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게 만든 4가지 결정적인 만남 중 하나가 바로 명상하는 수행자를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초기의 불교 경전들조차도 이런 수행법들이 부처님보다 앞서 존재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힌두교와 자이나교의 명상 전통들도 모두 포함되어야 하겠죠. 더 놀라운 것은 명상의 기원이 기원전 3000년경의 인더스 문명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고고학적 증거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파슈파티 인장이라고 불리는 이 유물은 기원전 23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명상 수행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자들이 아직 인더스 문명의 문자를 완전히 해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은 인간의 윤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단련한다는 개념이 불교보다 수천 년 앞선 기술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불교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서 현실의 근본 원리와 그에 따른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반드시 명상을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볼 사티파타나 수트라 같은 경전에서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한 매우 상세한 지침들을 제공했습니다.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명상의 정교한 이론들과 명상 안내서들, 그리고 다양한 명상 수행법들을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역사상 대부분의 불교도들이 직접 명상을 실천하지는 않았지만 명상은 여전히 불교 사상과 수행의 최고 수준에서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명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겠죠. 명상이 어떻게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불교의 설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명상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단어 자체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상이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 단어인 바바나를 번역하기 위해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양쪽 언어의 의미를 모두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명상이라는 말은 사실 서양의 메디테이션이라는 개념에서 온 것인데 이것은 원래 라틴어 메디타티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용어는 기독교 수도승들이 행했던 수행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문자 그대로는 어떤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특정한 주제나 개념을 깊이 고려해서 그것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개발하는 과정이었죠. 이런 형태의 수행은 기독교를 포함해서 많은 종교 전통에서 실천되었지만 반드시 산스크리트어 용어에 대한 최적의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역사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번역일 뿐이죠. 그러면 실제로 명상으로 번역된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흔한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근이 되는 것은 바바나이지만 요가나 디아나 또는 자나도 명상으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바나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존재하다를 의미하는 동사에 마이너스 하나라는 전미사를 붙인 것입니다. 이 전미사는 하게 만드는 것 또는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용어는 문자 그대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수양 또는 기르기도 적절한 번역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르기라는 번역은 명상이 단순히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실제로 존재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특정한 마음 상태를 기르거나
불교 가르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르는 것이죠. 불교적 개념을 듣고 지적으로 완전히 이해하는 것과 그 개념에 대한 깊고 개인적인 체험을 개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명상은 바로 불교적 개념들을 깊은 차원에서 체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스포츠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테니스를 배우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코치가 서브하는 방법, 포핸드 치는 방법, 백핸드 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기술들을 어떻게 하는지 머리로는 완벽하게 알게 되겠죠. 하지만 코치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실제로 테니스장에 나가서 직접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테니스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테니스는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완벽한 서브를 넣는 방법을 말로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잘하려면 계속 연습해야 하죠. 제대로 치는 방법을 알려면 실제로 연습해야 합니다. 몸으로 직접 느껴야 하고 결국 우리 몸은 복잡하고 단계적인 생각 과정 없이도 자연스럽게 동작을 수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근육의 기억이 되고 타고난 능력이 되는 거죠. 명상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체득해야 하고 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기르고 수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명상이 바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불교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르는 방법 말이죠. 그런데 명상이 어떻게 깊은 깨달음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불교 경전에서 명상이 어떻게 개념화되는지 분석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상은 두 가지 광범위하게 겹치는 구성 요소를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마타 집중 명상과 비파사나 통찰 명상입니다. 불교도들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두 측면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나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려면 양쪽 날개가 모두 필요하듯이 제대로 된 명상을 하려면 명상가에게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모두 필요했던 것이죠. 사마타 또는 집중 명상의 핵심은 산만함 없이 오랫동안 하나의 단일한 대상에 집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끊임없이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한 가지 주제에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물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흙과 모래가 섞여서 갈색으로 변하고 계속 흔들리고 있는 탁한 물웅덩이를 상상해 보세요. 너무 탁하고 항상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을 겁니다. 집중 명상 또는 평온 명상은 바로 이런 상태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혹시 이물질이 들어있는 물병을 세게 흔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이물질들이 점점 바닥으로 가라앉으면서 맑은 물이 됩니다. 집중 명상의 목표도 바로 그 물처럼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맑고 정적이 되면 그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수행의 기본 전제에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맑고 순수한 상태라는 이해가 깔려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증오, 탐욕, 착각으로 인해 흐려져 있을 뿐이라는 거죠. 집중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켜서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집중하고자 하는 대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사마타 명상 형태에서 명상가들은 특정한 명상 대상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었죠. 비수디 마가와 같은 불교 경전들은 색깔이 있는 도형들, 몸이나 호흡뿐만 아니라 자비나 평등심과 같은 긍정적인 정신적 특성들을 포함해서 총 4시가지의 명상 대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명상가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우고 나면 디아나, 산스크리트어 또는 자나, 팔리어로 알려진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탐구하려면 훨씬 더 긴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불교 명상 이론은 디아나의 여러 단계들과 각각의 집중된 정신 상태 안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특성들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집중된 마음 상태에서 명상가들은 비파사나 또는 통찰 명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가들은 특정한 대상이나 개념을 통해서 깊은 지혜를 개발하려고 추구합니다. 명상하는 사람은 무상함, 불만족, 무아와 같은 불교 교리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기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명상자는 현실의 근본 성질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이런 개념들을 단순히 지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속에서 깊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초기 불교 명상 이론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마음 챙김입니다. 이 개념은 요즘에는 꽤 느슨한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챙김을 현재 순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마음 챙김의 특정 측면을 포착하긴 하지만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모든 형태의 불교 명상과 이상적으로는 삶의 모든 다른 부분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의 특별한 성질이라고 해야 합니다. 학자들과 수행자들 모두에게 마음 챙김은 통찰력 개발뿐만 아니라 윤리적 규율의 수양과 유지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는 산스크리트어 스무리티 또는 팔리어 사티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들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직역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기 불교 전통에서 마음 챙김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에는 서로 연결된 두 가지 정신적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는 불교 철학에서 마음과 관련된 두 가지 인지 기능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혼합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주의로 번역할 수 있는 사티 또는 스므리티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성적 경계로 번역할 수 있는 삼파자냐나 또는 삼프라자냐가 있습니다. 주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의는 대상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멍하니 있거나 부주의한 상태가 되곤 하죠. 주변의 온갖 사소한 것들에 끌려다니면서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는 그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알아차리게 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성적 경계입니다. 주의와 함께 나타나는 태도와 동기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죠. 따라서 불교적 의미에서 마음 챙김은 대상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내부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사티파타나 수트라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어로는 마음 챙김의 기초라고 부르는데 명상에 관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불교 경전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찾아볼 수 있으며 불교도들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챙김 수행이 열반을 깨닫는 길의 핵심 부분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이 경전이 시작됩니다. 이 경전은 마음챙김을 기르기 위한 명상으로 청중을 안내합니다. 이 경전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 감정, 기분, 그리고 다르마, 여기서는 인식의 대상으로 번역됨라는 네 가지 영역을 살펴보도록 지도합니다. 경전은 몸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하는데 몸을 몸으로써 집중해서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명상자는 조용한 장소로 가서 연꽃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명확하게 인식한 다음 몸의 여러 부분들을 차례차례 분석하도록 지시합니다. 경전은 수행자가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이 몸을 성찰한다고 말합니다. 이 몸은 피부로 둘러싸여 있고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머리카락, 몸털, 손톱,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심장, 횡격막, 비자폐, 창자, 뱃속, 대변, 담즙, 가래, 고름, 피임, 기름, 눈물, 침, 콧물, 관절액, 소변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꽤 포괄적인 목록이죠. 명상자는 평소에 우리가 하나의 전체로 생각하던 이 몸이 실제로는 수많은 작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명상자는 시체나
부패하고 있는 시체를 관찰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표현해도 불안한 일이며 이런 수행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너무 집착하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이 몸이 무상하고 결국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경전은 명상자를 마음의 느낌들과 다른 인식 대상들에 집중하는 비슷한 관찰 과정으로 계속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 경전은 고통스러운 느낌을 느낄 때 수행자는 내가 고통스러운 느낌을 느낀다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그는 내가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명확하게 인식한다고 설명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수행들이 깊은 이해를 함양해서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경전을 마무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존재의 정화, 슬픔과 한탄의 극복, 고통과 괴로움의 소멸, 올바른 길의 성취, 그리고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직접적인 길이라고 했습니다. 초기 불교의 명상과 마음챙김 이론에 대한 이런 광범위한 개요를 살펴본 후에는 이 버전의 명상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명상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명상은 대부분 휴식이나 정신건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비종교적인 맥락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접근하기 쉬우며 스마트폰 앱에서도 배울 수 있죠. 현대의 명상가들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현재 순간에 집중해서 살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초기 불교 경전에서 설명된 명상은 휴식이 아닌 깨달음이나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종교적 목표를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불교 명상가들이 자신의 죽음을 숙고하거나 썩어가는 시체를 바라보라는 지시를 받으면 이것은 잠재적으로 매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만이 수행했고 경험이 풍부한 스승의 훈련과 감독이 필요한 고급 수행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특정한 불교 가르침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르기 위한 단계별 지침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불교 명상은 항상 더 광범위한 윤리체계의 맥락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명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려와 비구니들은 엄격한 계율을 지켰고 목표는 항상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극복하고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승려와 비구니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한 명상이 널리 퍼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챙김의 기초는 20세기에 버마의 승려 마하시 사야도와 버마의 스승 사야지 우바킹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대중화되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세계 곳곳에 수많은 명상센터를 세웠습니다. 이 두 인물은 특히 미국의 비파사나 수행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명상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교는 항상 진화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변화하는 법입니다. 종교사학자로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명상이 다른 것보다 더 정통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과거를 그 자체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명상 수행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도나 예배, 자성과 마찬가지로 명상도 불교에서 다양한 시대와 문화적 상황, 그리고 종교적 전통들에 걸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어 온 기술입니다. 불교에서는 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기르는 데 사용되었지만 현대적 맥락에서는 바쁜 하루를 보낸 후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동일한 기술이라도 다른 사람들이나 전통에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수행들의 의미는 수행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명상과 같은 기술을 이해하려면 수행의 구체적인 맥락과 그것에 부여된 해석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맥락이 바뀌면 기술 자체의 의미도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